여기가 책낭독가 명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리처드 도킨스는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과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의 학문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거나 관심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냅니다. 전문 분야의 대중화, 이 지점이 제가 이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인간 내부 유전자들의 프로그래밍의 산물이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충격일 수밖에요. 사실 이 메시지는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야. 유전자가 널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정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사랑도 여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키 크고 다리 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당연시하며 지켜왔던 인간과 동물의 본능과 삶의 궤적들이 모두 유전자가 자신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송하기 위한 본능에서 우러나온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가 헛웃음을 치지만 책 중반을 넘어가면 그러네라며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책이 세월을 이기고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라 있는 거겠죠. 자, 이쯤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다른 유전자의 세상,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좀 나쁘다고 그랬죠. 우리는 유전자에게 조종당하는 노보태권 부위, 책의 시작은 지구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진화론적 논지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태어납니다. 당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 메탄 등 단순 분자로 가득했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시간여행에 성공해 46억 년 전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리겠습니다.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메탄 가스에 중독되어 호흡곤란으로 곧 다음 세상을 준비할 운명에 처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구에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생명체가 살게 된 것일까요? 책에서 던져주는 번뜩이는 그런 무책임해 보이는 답은 다름 아닌 우연입니다. 우연을 주장하고 있어요. 까마득한 그 옛날 태양과 달이 있었고 지구에 가득한 물 분자가 증발해 형성된 구름도 있었죠. 그 구름에서 만들어진 번개는 지구를 제멋대로 내쳤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번개에 나온 전류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나게 되죠. 그 순간 유기물질인 단백질이 발견됩니다. 단백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생명체 탄생의 순간입니다. 번개나 자외선이 내리칠 때마다 항상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연히 이 단백질 분자들 가운데 A라는 분자가 자기복제를 시작합니다. 이 자기복제를 시작한 유전자가 모든 생명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 유전자는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유전자를 복제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하와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다 변이를 일으켜 또 다른 유전자를, 그 유전자들이 변이를 일으켜 또 다른 유전자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전자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지금 소개한 이들이 최초의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탄생한 유전자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복제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는 수억 분의 1의 확률이라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우연으로 결국 생명이 탄생하고 여러 종의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죠.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어이가 없을 만큼 과학이나 논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연히 개입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니까요.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토록 극적인 우연은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재밌습니까?
사실 저는 이 초반부터 몰입도가 떨어졌죠. 초반부부터 몰입도가 떨어졌죠. 방송에서 강력해야 할 책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서 책을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에게는 절대 책을 덮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번개와 가스와 물이 만나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넣은 플라스크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2주나 3주가 지난 후에 아미노산이 생깁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분자인데요. 이러한 실험은 최초의 생명체가 번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유전자가 우연히 자기 복제를 하다가 돌연변이 했다는 대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이 책을 읽는 당신과 설민석, 이적, 전현무, 윤소희, 장강명, 문가영 등 11명의 팀을 구성해 책방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가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와 축구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0에 수렴하겠죠.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1억 번, 아니 1000억 번 정도 하게 되면 어느 날 한 번쯤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연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논지로 접근하니 저도 동감까지는 아니지만 공감을 하게 되고 다음 책장을 넘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해조류라는 그 소제목입니다. 최초의 생명체인 유전자는 지금의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오직 본능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전송하려는 본능. 이 유전자의 이기적인 본능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포막입니다. 아마 인간에 비유하자면 성을 쌓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유전자는 이제 세포 안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식물이고 동물, 즉 인간, 공룡, 원숭이, 코끼리 등이라는 주장인 거죠. 결국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는 생존 기계다 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생존 기계라는 말에서 전 바로 로봇 태권브이를 떠올렸습니다. 쇠돌이가 로봇 머리에 탑승해 조종하는 제가 어릴 때 봤었던 애니메이션 태권브이요. 이런 비유에 대입하자면 인간은 로봇이고 유전자가 인간이 되겠죠. 하지만 저자는 유전자를 프로그래머에 비유합니다. 유전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인간이라는 로봇의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유전자의 최초 생존 기계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까마득한 후대에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이 지구에서 유전자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생존 기계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모스에서 빌려오자면 바로 해조류였다는 것입니다.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 능력자였습니다. 이 능력은 지구를 산소에 가득한 행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생명체에겐 축복과 같은 사건이었죠. 반면 당시 탄소로 가득한 환경에서 적응해 살아갔던 생명체들에겐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환경에 그들은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후 숱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해조류에 이어 어류가 등장하고 어류는 육상으로 올라와 무척추 동물이 되죠.
그리고 또 엄청난 시간이 흘러 이번에 파충류가 나타나고 공룡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이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생물의 진화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모든 탄생과 진화가 아주 우연히 일어났음에도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내용은 생명체 운명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KBS에서 방영했던 불멸의 이순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불멸의 이순신을 들어봤어도 불멸의 유전자라는 말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첫째, 살아남는다. 둘째, 전송하다. 이 두 가지 이기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이기적 유전자는 기발한 전략으로 생존기계를 만들어냈고 그 생존기계에 자신을 보존하는 최적화된 방법으로 행동 방식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합니다.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생존 기계들의 행동 방식, 즉 생존 전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랑이와 토끼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와 토끼가 만나면 누가 먼저 등을 보이고 도망갈까요? 당연히 토끼겠죠. 이유는 토끼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으며 도망가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토끼는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주체가 토끼 자신이 아니라 토끼를 창조해내고 조종하고 있는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기계를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호랑이를 조종하는 유전자는 토끼를 잡아먹고 소화해 자신의 생존기계의 근육과 뼈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보고 도망하는 것도,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쫓아가는 것도, 암소가 소에게 끌려 이새를 생산하는 것도, 민들레꽃이 홀씨를 퍼뜨리는 것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각각 생존기계를 조종하는 유전자들의 프로그래밍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근연도를 아십니까? 근연도는 가까운 근, 인연, 연, 나와 가까울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세를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죠. 부부 사이는 지로, 부모와 자식 사이는 2분의 1의 근연도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근연도일수록 더 예뻐 보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형제의 나는 지구촌의 보편적인 풍경이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지금 몇 분이 흘렀습니까? 자, 감사합니다.